복도 모퉁이 뒤편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귀에 박혀버렸습니다. 엄마 돌아가시면 보험금 5억이지? 정확했습니다. 아들 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도 가볍게, 너무도 덤덤하게 뱉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한테 그 돈 가면 진짜 아까워. 그 나이에 그 돈이 뭐가 필요해. 솔직히 아빠도 이제 갈 날 얼마 안 남았잖아. 우리가 미리 챙겨야 돼. 나중에 싸움 나는 것보단 지금 우리가 잘 나눠서 관리하는 게 맞지. 그렇지. 오빠 말이 맞아. 이번엔 딸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하고 이성적인 말투. 그런데 그 말 속엔 어떤 온기나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아빠가 혼자 그 돈 들고 있어 봐야 뭐 하겠어. 5억이면 그냥 묶여두는 거야. 엄마 돌아가시면 그 집이랑 임대 건물도 정리해서 우리가 좀 챙기는 게 맞지. 딸과 아들의 목소리가 박재구 씨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캔이 퉁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캔이 굴러가는 소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모퉁이 뒤에 있던 자식들이 멈칫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재구 씨는 더 이상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벽에 기대 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소리가 귀를 때리고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발끝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다음 사연을 만들 때 참고해서 만들겠습니다. 74세 박재구 씨는 평생을 교사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정년 퇴직 후에도 후배 교사들을 위한 멘토링 활동을 이어가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김윤희 씨와는 25살에 결혼해 단 한 번의 이혼 위기조차 없이 평생을 함께해 왔습니다. 두 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아버지라는 자리에서 벗어난 적 없었습니다. 가끔은 매정할 정도로 책임감이 컸고 가끔은 속 터질 정도로 가족을 우선시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재구 씨에게 아내 윤희는 단 하나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런 아내가 지난해 겨울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감기라고 생각했어요. 기침이 오래 가길래 병원에 갔더니 폐에 혹이 있다더군요.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가 말을 아꼈을 때 재구 씨는 이미 예감했을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잠을 잃고 시간을 잃고 단지 아내 곁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퇴직금도 모아둔 예금도 정기적금도 모조리 깨졌습니다. 병원비가 감당 안 되면 집을 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아직 움직일 수 있어. 걱정 마. 당신은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버텨온 지 넉 달. 윤희 씨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이제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숨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재구 씨는 변함없이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항상 따뜻했고 말은 부드러웠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버지, 잠깐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딸 서진이가 말했습니다. 요양병원 상담사로 일하는 그녀는 누구보다 이 상황에 익숙한 듯 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커피나 마시자고 했을 뿐이었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던 박재구 씨는 커피캔을 뽑으려다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모퉁이 뒤편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귀에 박혀버렸습니다. 엄마 돌아가시면 보험금 5억이지? 정확했습니다. 아들 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도 가볍게, 너무도 덤덤하게 뱉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한테 그 돈 가면 진짜 아까워. 그 나이에 그 돈이 뭐가 필요해. 솔직히 아빠도 이제 갈 날 얼마 안 남았잖아. 우리가 미리 챙겨야 돼. 나중에 싸움 나는 것보단 지금 우리가 잘 나눠서 관리하는 게 맞지. 그렇지. 오빠 말이 맞아. 이번엔 딸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하고 이성적인 말투. 그런데 그 말 속엔 어떤 온기나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아빠가 혼자 그 돈 들고 있어 봐야 뭐 하겠어. 5억이면 그냥 묶여두는 거야. 엄마 돌아가시면 그 집이랑 임대 건물도 정리해서 우리가 좀 챙기는 게 맞지. 딸과 아들의 목소리가 박재구 씨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캔이 퉁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캔이 굴러가는 소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모퉁이 뒤에 있던 자식들이 멈칫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재구 씨는 더 이상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벽에 기대 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소리가 귀를 때리고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발끝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설마 잘못 들었겠지. 진호랑 서진이가 설마 그런 얘기를. 그럴 리가 없어. 내 자식들이잖아.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했고 그 내용은 너무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아니길 바랐지만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모퉁이를 돌아온 두 자식이 웃으며 그를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커피 뽑으셨어요? 근데 얼굴 왜 그렇게 안 좋으세요? 재구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고 두 자식은 아무렇지 않게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재구 씨는 병실 의자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희 씨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자신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진호랑 서진이, 내가 평생 키운 내 자식들이, 당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보험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것도 병실 바로 복도에서. 당신 그거 들었으면 어땠을까?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습니다. 그렇게도 지키고 싶었던 가족,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그렇게도 믿었던 자식들, 모든 게 산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박재구 씨 인생의 첫 번째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그 금이 어떻게 균열이 되고 갈라지고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다시 자신을 회복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박재구 씨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아내 병상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뚝 부러진 느낌이었습니다. 자식들 목소리가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빠도 갈 날 얼마 안 남았잖아. 우리가 미리 챙겨야지. 그 돈은 우리가 써야지. 묶여두기만 할 텐데. 그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의도였고 계획이었고 본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포장하려 해도 속에 담긴 색깔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큰아들 진호가 평일 오후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쁜 일정을 핑계로 전화 한 통하기 바빴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엄마 상태는 어떠세요? 글쎄다, 오늘은 좀 힘들어 보이더라. 아, 그러시구나. 참, 아버지. 혹시 보험 관련 서류는 잘 정리하고 계세요? 박재구 씨는 그 말에 순간 움찔했습니다. 무슨 서류 말이냐?
아, 그러니까 엄마 명의 보험 말이에요. 요즘 병원비도 많이 드시고 보험금 청구도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신 알아봐 드릴까요? 진호의 말은 부드럽고 사려 깊었습니다. 하지만 박재구 씨는 그 말 뒤에 감춰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도와주는 척하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려는 눈빛. 관심의 대상이 엄마의 안부가 아닌 보험금이라는 단어라는 것.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한다. 아버지, 요즘 세상에 사기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요. 저희가 관리 도와드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재구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이 나를 무능한 노인네로 보고 있구나. 진호는 자기가 정말 능력자라도 되는 양 말했지만 아버지가 보기엔 여전히 철없는 애였습니다. 한때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새벽에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돈을 보태던 그 아버지 앞에서 지금은 감히 보험 서류를 도와주겠다며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탐욕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딸 서진이가 찾아왔습니다. 딸은 특유의 조곤조곤한 말투로 아버지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말하는데 능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드시죠? 괜찮다. 너희 엄마만 잘 버텨주면 내가야 뭐.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나이에 이렇게 병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솔직히 걱정돼요. 엄마 간병도 그렇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서진은 말끝을 흐리더니 슬쩍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혹시라도 집 담보대출 같은 거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아버지, 그런 건 꼭 저희랑 상의하셔야 해요. 괜히 단독으로 진행하시면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 말에 박재구 씨는 목이 막혔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내 아내 치료비에 쓰는 게 뭐가 잘못이냐? 너희 엄마야말로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인데 내가 병원비를 위해 대출을 받겠다는 게 왜 너희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한 울음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끝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치료비로 너무 많이 쓰시면 나중에 아버지 노후 자금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저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 순간 박재구 씨는 고개를 돌려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그 말이 진심이냐? 내 엄마가 죽어간다는 상황에서 그 걱정이 먼저냐? 입술이 떨렸습니다.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서진아, 내 아버지,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줄은 알고 있냐? 너희 엄마가 아직 살아있는데 너는 벌써 내 노후 걱정을 하냐? 내 노후 자금이 걱정돼서 엄마 치료비 줄이라고? 그게 딸이 할 말이냐? 서진은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너무 걱정돼서. 그래, 걱정된다. 그게 내 걱정이었구나. 내 엄마 걱정이 아니라 너 자신 걱정. 박재구 씨는 그날 이후 자식들의 말과 행동을 더 깊이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변한 게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이제야 그것을 알아차린 것뿐이었습니다. 진호는 병문안을 와서도 5분이면 나갔고 그 시간 동안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서진은 의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그 관심은 의학적 희망이 아닌 경제적 손익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혹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치료 계획 같은 거 혹시 최선을 다해보자고 하시더라. 아, 그런데 엄마 나이도 있고 이 정도 상태면. 그 말을 흐리는 그녀의 표정은 이미 포기였습니다. 박재구 씨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자식들은 아내 김윤희를 살려야 할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떠나느냐를 계산하는 숫자로 보고 있다는 걸. 그들의 눈엔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저 숫자였습니다. 5억 원, 8억 원, 13억 원, 상속, 보험금, 집값. 자식들의 입에서 돈 말고 다른 단어가 나오기를 바라며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엄마 손 한 번 더 잡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재구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네. 당신은 어땠어? 혹시 알고 있었어? 윤희 씨는 약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난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이 안 보일 땐 걔들이 돈 얘기만 했어요. 처음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젠 체념이에요. 그 말에 박재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또 한 번 금이 갔습니다. 윤희 씨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산소호흡기 없이는 호흡 자체가 어려웠고 수면 상태에서조차 의식이 흐릿해지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의사는 말끝을 아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박재구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찢어졌습니다. 어떤 말보다도 잔인한 문장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 사람이 사람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지만 현실은 말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아들 진호가 급하게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평소 퇴근 후엔 전화를 받지도 않던 사람이 유난히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위험하다고 연락받았어요. 정말인가요? 응, 오늘이 고비 같다고 하더구나. 진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마치 준비한 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혹시 엄마 통장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건 어디 두셨어요? 박재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 이 순간 그가 꺼낸 단어가 통장이라니. 지금 뭐라고 했냐? 아, 아니에요. 혹시 몰라서요. 나중에 급하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은 절차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때 이미 재구 씨의 손은 주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이성을 잃으면 윤희 씨에게 마지막까지 떳떳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딸 서진이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눈에 눈물 한 방울 없이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상태는 어때요? 계속 안 좋아.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아, 아빠, 혹시 엄마 명의로 된 예금이나 적금 얼마쯤 있는지 아세요? 박재구 씨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지금 왜 궁금하냐? 서진은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상속세 문제 때문에요.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상속세?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상속세를 걱정한다니. 박재구 씨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너희 엄마 아직 살아있어. 네, 알아요, 아버지. 그럼 그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보다 더 명확했습니다. 엄마가 곧 죽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부터 정리하려는 거야.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결정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박재구 씨가 병실을 비우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간호사 한 명이 병실 근처에서 재구 씨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잠깐 상담실로 와주시겠어요? 그는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갔습니다. 상담실에서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드님과 따님께서 오셔서요. 혹시 환자분의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고려해 보셨는지 여쭤보셨어요. 뭐라고요? 네. 자녀분들이 직접 오셔서 환자 상태가 많이 나빠졌고 더 이상 의미 없는 연명은 힘들지 않겠냐고 하셔서요. 그 순간 박재구 씨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걸 간호사한테 부탁했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냥 문의 차원으로. 누가요? 아들이요? 딸이요? 두 분 다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붉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이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가 그걸 동의했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보호자님 의견을 여쭤보려. 다시는 그런 말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제 아내는 아직 살아있고 저는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 없습니다. 박재구 씨는 상담실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너 지금 어디냐? 집인데요. 왜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라. 서진이도 불러. 같이 와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와서 들어. 지금 당장. 1시간쯤 지나자 두 남매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박재구 씨는 그들을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벽 쪽 의자에 앉혔습니다. 너희들 간호사한테 뭐라고 했냐? 진호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연명치료 중단 신청? 그걸 간호사한테 말했냐 안 했냐 묻고 있다. 아, 그게 그냥 상담 차원에서. 너희 엄마 죽이라고?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엄마를 위해서 치료비가 아까워서가 아니고 서진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엄마 상태로는 회복이 어려우시고 더 고생만 하시는 것 같아서. 너희가 뭘 알아? 너희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그 고통을 본 적이나 있어? 진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의사도 회복 가능성 없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박재구 씨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냈습니다. 너희 정말 내 자식 맞냐? 너희 어머니가 살아있는데 보험금 걱정하고 상속세 계산하고 이젠 연명치료 끊으라고 간호사까지 불러? 두 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박재구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남겨질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재구 씨는 침대 옆에서 윤희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애들을 잘못 키웠어. 내가 너무 잘해줬나 봐. 박재구 씨는 그때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젠 나만 생각하자. 윤희 씨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말기 폐암 환자에게 고요한 마지막이라는 말이 가능하다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던 그녀는 어느 날 오후 남편 박재구 씨가 잠시 눈을 감은 사이 아주 천천히 너무도 조용하게 숨을 멈췄습니다. 재구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기에 그 마지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점점 식어가는 그 감각을 그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젠 나만 생각해야겠지. 아내의 장례식은 간소하고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교직 시절 인연이 깊었던 몇몇 동료들과 가까운 지인들만이 조문을 다녀갔고 자식 둘은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진호는 장례식장 입구에서 조문객을 맞으며 울먹였고 서진은 조문록을 정리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박재구 씨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장례가 끝나고 받을 5억 원을 향한 안도감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식들의 눈빛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진호와 서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조문이나 위로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끔한 옷차림에 진지한 얼굴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박재구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엄마 보험금 수익자가 아버지시잖아요. 그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연세에 그 돈을 혼자 관리하시기엔 위험해요. 요즘 사기도 많고 투자 사기도 많은 거 아시죠? 그 말에 박재구 씨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평생 돈 관리하면서 단 한 번의 빚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돈을 모른다고?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냐? 진호는 미리 준비한 듯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명의로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서 그 돈을 관리해 드리는 게 어떨까 해요. 매달 생활비는 따로 드리고요. 얼마나 줄 건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시죠? 혼자 사시는데 크게 필요한 것도 없으실 테고. 박재구 씨는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5억 원 보험금, 10억 원짜리 집, 5억 원 임대 건물, 총 20억 원 가까운 자산을 가진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용돈을 받으며 살라고? 나머지 돈은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정기예금이나 공공펀드 같은 걸로요. 박재구 씨는 이제 대놓고 묻고 싶어졌습니다. 그게 너희가 원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나를 위한 거냐? 서진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당연히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저희가 그 돈을 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박재구 씨는 웃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젓고 나서 말했습니다. 아니, 노리는 게 아니지. 이미 머릿속으로는 계산을 다 해놓은 거겠지. 내가 몇 년 더 살지. 그럼 1년에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 20년 살아야 겨우 2억 4천만 원. 그러면 17억 넘게 너희가 쓸 수 있잖냐. 두 자식은 말이 막혔습니다. 그 계산이 너무도 정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들 나를 그저 살아있는 유산으로 보는 거지.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진호야, 서진아. 내가 너희 엄마랑 살면서 가장 슬펐던 게 뭔지 아니? 사람이 가족한테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야. 믿음이라는 게 완전히 꺼져버리는 거. 서진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너무 급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급했다고? 아니야. 이건 처음부터 너희 안에 있던 생각이야. 다만 이제 밖으로 꺼낸 것뿐이야. 박재구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내 유언장이다. 5억 원은 법적으로 상속인인 너희 둘이 가져갈 수 있는 유류분이야. 그건 그대로 남겨줄 거다. 하지만 그 외의 자산, 집도 건물도 보험금도 예금도 나머지는 전부 내가 알아서 할 거다. 아버지, 너무하세요. 우린 가족이에요. 가족이 이렇게 하냐? 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도 이제 아버지를 찾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게 겁박이냐? 이제 와서 효도할 시간은 없고 상속이라도 챙기겠단 신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버지. 박재구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집에 가져갈 물건 있으면 이번 주 안으로 챙겨가라. 이 집 다음 주에 새 주인이 들어온다. 그 말에 두 자식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파셨다고요? 그래. 건물도 보험금도 예금도 모두 정리했다. 그럼 아버지 어디서 사실 건데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버지, 이젠 나만 생각할 거다. 너희 엄마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말이 그거였으니까. 그날 밤 박재구 씨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공간, 아내가 웃던 자리, 자식들이 뛰놀던 거실, 교사 시절 피곤해 지쳐 소파에 앉아 졸던 자신. 모든 것이 사진처럼 스쳐갔습니다. 잘 가라. 이 집도, 이 기억도, 그 애들도. 이제 그는 진짜 자신의 인생을 향해 나아가려 했습니다.
박재구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를 정리한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거울을 봤습니다. 너무 늙었군. 머리칼은 희끗희끗했고 눈 밑은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놀랍도록 단단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넥타이까지 맸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종합금융센터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은행 본점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인사를 하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박재구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자산 현황을 전부 정리하고 싶습니다. 현금, 예금, 부동산, 보험금까지 전부요. 직원은 잠시 놀란 눈빛이었지만 곧 조심스럽게 자료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고객님 명의의 부동산 자산은 2건, 서울 마포구 단독주택 한 채, 시가 8억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강서구 상가 건물 한 채, 시가 5억 원. 총 부동산 자산은 약 13억 원입니다. 박재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금 자산은요? 예금 1억 8천만 원, CMA 7천만 원, 적금 5천만 원, 그리고 곧 지금 예정인 사망보험금 5억 원까지 포함하면 20억이 넘겠네요. 직원은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 자산 20억 5천만 원으로 정리됩니다. 박재구 씨는 손가락으로 책상 가장자리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는 이 돈이 만들어진 과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집 한 칸 사기 위해 20년 모은 월급, 임대 수익을 위해 사들였던 작은 상가. 그 모든 과정이 무대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돈을 제 방식대로 쓰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정리 작업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르신. 그날 오후 그는 부동산 사무소 2곳을 찾아가 각각의 건물을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빨리 처분해 주세요. 손해봐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위치 건물인데 시세보다 10%나 낮게 내놓으셔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말에 중개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호했고 그 표정은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박재구 씨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 중 일부를 기부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식분들에게는 얼마를 남기실 계획이십니까? 법적으로 줘야 하는 최소한만, 유류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가 직접 정리할 겁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법률 조항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처럼 자녀가 2분이시면 전체 유산의 13이 유류분입니다. 즉 20억 원의 13이면 6.7억 원. 이를 둘이 나눠 가지면 1인당 3.3억 원입니다. 좋습니다. 그 6.7억은 유류분으로 법정에 남기고 나머지 10억은 제 의지대로 쓰겠습니다. 혹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재구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기부할 겁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쪽방촌에 계신 분들, 노숙인 시설, 요양비 못 내서 쫓겨난 사람들. 내가 그분들을 도우면서 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마음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모든 서류와 계약이 마무리되고
건물도 집도 빠르게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가 손에 쥐게 된 돈은 정확히 20억 3천만 원. 그중 6.7억은 법정 상속인인 자식들에게 줄 유류분으로 묶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맡겨두고 나머지 14억은 자신 명의의 단독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새로운 인생의 초입을 향한 한 장의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희망나눔복지재단 창립 이사장 박재구. 자신의 이름이 선명히 새겨진 재단 등기 서류를 들고 박재구 씨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랬지? 우리도 받은 게 많으니 나눌 수 있으면 나누자고. 이제야 그 약속 지켜. 다음 날 경민과 서진, 아니 진호와 서진은 아버지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집은 비어 있었고 부동산은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임대 건물 역시 매각이 완료되었고 보험금 역시 지급 완료로 뜨고 있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정말 모든 걸 다 팔아버리신 거야? 그럼 우리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5억밖에 못 받는 거야? 혹시 그 14억 다 기부하신 건 아닐까? 진호는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설 탐정이라도 써야겠어. 아버지, 지금 뭐하고 계신지 알아봐야 돼. 그 시각 박재구 씨는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작은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무료 급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밥 우리 동네에선 처음이에요. 아닙니다. 여기서 나눈 건 제 아내가 생전에 하자고 했던 일입니다. 저는 그 뜻을 지금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자립, 미움이 아닌 해방, 증오가 아닌 유산. 이제 그는 진짜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사라진 박재구 씨의 행방은 두 자식에게 곧 심각한 현실로 다가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관리해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아버지의 자산 20억 원은 어느새 모두 자취를 감춘 돈이 되었다. 집은 팔렸고 임대 건물도 팔렸고 보험금도 지급되었다. 은행 통장 명의조차 바뀌어 있었고 심지어 연락하던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봐도 아버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오빠, 아버지 연락 안 받아? 전화 꺼져 있어. 이틀째. 이상하지 않아? 지금 보험금도 들어오고 집도 팔았으면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하잖아. 근데 아무 데서도 흔적이 없어. 그때였다. 서진이 무언가를 떠올렸다. 기억나? 예전에 엄마랑 아버지가 자주 얘기하던 거. 나중에 나이 들면 제주도 내려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던 그 얘기. 진호가 번뜩였다. 설마 제주도로 간 거야? 확신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 있어. 그들은 곧바로 사설 탐정을 고용해 제주도 일대의 민박, 작은 임대 숙소, 복지시설 등을 조사하게 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탐정은 보고서를 보냈다. 서귀포시 근처 민박집에 박재구라는 이름으로 한 달 이상 체류 중입니다. 근처 도서관에도 매일같이 출입하며 현지 노인센터에도 자주 들릅니다. 서진은 문득 가슴이 서늘해졌다. 도서관, 노인센터라는 단어가 불길하게 느껴졌다. 설마 진짜 그 14억 기부하려는 거 아니야? 진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리 없어. 우리가 가서 설득하면 돼. 아버지 성격 알잖아. 감정에 약하시고 가족 얘기 꺼내면 물으시잖아. 그렇게 두 자식은 바로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다. 서귀포시의 한 도서관 구석. 박재구 씨는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바람에 페이지가 한 장 천천히 들썩였다. 그때 뒤에서 조심스레 불러오는 목소리. 아버지. 고개를 들자 진호와 서진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 순간 박재구 씨의 눈빛은 얼음처럼 굳었다. 여기까지 왜 왔냐? 아버지, 저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재구 씨는 책장을 덮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가자. 말은 밖에서 하지. 그들은 근처의 바닷가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모래사장과 바다가 보이는 창가. 너무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그 속에서 오가는 말은 무거웠다. 아버지, 저희 진심으로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박재구 씨는 묵묵히 눈만 바라봤다. 엄마 장례식 이후에 저희가 경솔한 말들 많이 했던 거. 솔직히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상속이나 보험금 얘기 꺼낸 거 정말 후회해요. 그래. 근데 아버지 들리는 말로는 기부하신다고. 그래. 맞다. 아버지 진짜로 다 기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유류분만 받는 거예요? 박재구 씨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 법대로 남기는 6.7억. 너희 둘이 나눠서 3억씩 가져가게 되어 있지. 그 이상은 없다. 진호는 당황했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박재구 씨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탁자 위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너희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아? 우리가 잘못했지만 돈은 받아야겠다. 는 말이야. 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 진짜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얻고 싶어서. 그래. 그럼 내가 한 가지 묻자. 내가 그 돈을 다 기부한다 해도 너희는 괜찮겠냐?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서 온 거냐? 아니면 14억이 남의 손에 들어갈까봐 온 거냐? 두 자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박재구 씨는 한참을 쳐다보다 천천히 말했다. 나는 이제 너희의 아버지로 살 생각이 없다. 가족이라는 게 피만 섞였다고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걸 너희가 나한테 가르쳐 줬어. 진호가 조급해졌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요. 기부는 안 하셨죠? 아직 가능성 있는 거죠? 아니, 기부했다. 희망나눔복지재단. 이미 이사장 서류도 제출했고 등기 완료됐고 내일 첫 지원 사업도 시작이야. 그리고 너희는 그 소식을 듣고 여기 온 거겠지. 박재구 씨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잘 가라.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은 너희 없이 살 거다. 내 인생에서 가족은 끝났어. 아버지 제발. 서진이 따라 일어섰지만 박재구 씨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뒷모습은 이전보다 더 단단했고 외로움조차 단정했다. 제주도로부터 서울로 돌아간 진호와 서진. 그들의 마음속엔 후회도 분노도 불안도 아닌 오직 공포 하나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버리셨다. 그게 실감난 건 아버지의 뒷모습이 아니라 재단법인 공식 사이트에 올라온 아버지의 이사장 인사말이었다. 나에게도 가족이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내 가치를 지켜줄 사람들이어야 한다. 내 삶의 마지막은 이제 그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어진 뉴스 기사 하나. 단독 퇴직 교사. 전 재산 30억 기부 가족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호는 책상을 내리쳤다. 끝났어. 아버지는 진심이야. 그리고 우리한텐 단 5억씩만 남겼어. 서진은 얼굴을 감싸주며 흐느꼈다. 오빠 그마저도 정말 받을 수 있는 걸까? 지금 분위기 보면 유류분까지도 없애려고 하실 수도 있어. 그 걱정은 틀리지 않았다. 박재구 씨는 서울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제주도의 희망나눔복지재단 사무실을 임대하고 지역 복지사 2명과 함께 독거노인 식사 배달, 겨울 난방비 지원,
의료비 대납 프로젝트를 차례차례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이사장님, 오늘 쌀 배달은 서기 3동까지 갔다 와야 해요. 그래. 차는 내가 몰지. 손에 익었으니까. 그의 일상은 평생 가장 갔던 삶과는 정반대였다. 사람을 돕고 함께 밥을 먹고 감사 인사를 받으며 살아가는 날들이 그에겐 단순한 복수의 결과가 아니라 의미의 회복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제주도 동네 신문 기자가 그에게 질문했다. 가족들에게 한 푼도 안 남기겠다고 하신 결정, 후회는 없으십니까? 박재구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한 푼은 남겼지요. 법이 정한 만큼. 그걸 주기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깝죠. 하지만 기회는 줘야 하잖아요. 인생이란 언제 어디서라도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어야 하니까요. 그 시각 서울. 진호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손에는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려 있었다. 변호사님, 유류분 청구 소송 언제쯤 확정되나요? 변호사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아직 유언장 효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르신이 남긴 유류분 6.7억 원은 귀하와 자매분이 각 3억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버지가 그걸 회피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그 돈을 다 써버리는 경우. 변호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부든 사용이든 상속 이전에 자산이 소멸되면 사실상 유류분은 존재할 수 없어요.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류분까지 다 쓰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소식을 들은 서진은 절망했다. 오빠 난 진짜 이제 어떡해. 나 아직 빚도 남았고 남편이랑 이혼 얘기까지 나오는 판인데. 그러게 누가 보증서래. 그걸 왜 지금. 서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날 밤 진호는 술에 취한 채 말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그의 눈엔 아버지가 제주도 바닷가에서 밥을 퍼주는 사진이 떠 있었다. 결국 끝까지 자기만 행복하겠다는 거네. 며칠 뒤 박재구 씨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유언장 다시 쓰려 합니다. 예. 이미 작성하신 내용에서 뭘 바꾸시려는 건가요? 유류분입니다. 법적으론 줘야겠지만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돈도 다 써버리면 남을 게 없겠지요? 변호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르신 정말 그럴 각오이신가요? 법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분들과의 인연은 완전히 끝납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제주 지역에 작은 실버하우스를 하나 세우려 합니다. 돌봄 인력 채용하고 무료로 거주할 수 있게요. 거기에 7억. 나머지는 의료 지원과 장학금 기금으로. 변호사는 가만히 숨을 들이켰다. 정말 결심이 대단하시군요. 이젠 후회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겐 5억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까웠던 거죠. 제주도의 겨울은 서울보다 한결 느리게 다가왔습니다. 바닷바람은 거세졌지만 해질녘 모슬포항 근처는 여전히 따뜻한 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박재구 씨는 평소보다 더 일찍 나섰습니다. 회색 바지에 검은 외투, 그리고 소중하게 챙겨든 서류 가방 하나. 그 가방 안엔 마지막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단 회의 자료, 기부 재확 인서, 의료 지원비 분배 계획서, 실버하우스 설립 인가, 신청서까지 모든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남은 건 그가 한 장씩 서명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 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유류분조차 남기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부터 그는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 한 채를 대신할 실버하우스를 짓기 위한 예산은 이미 송금이 완료되었고 7억 원이 반영된 기초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 외 3억은 제주도 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기금으로 배정됐습니다. 또한 남은 10억 원 중 5억은 노숙인 병원비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구조의 후견인 지정제도로 이체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5억은 무연고 장례기금과 청년장학기금 설립에 사용됐습니다. 그날 저녁 제주시청 민원창구의 유원장 공증 사무실에서 박재고 씨는 마지막 서명을 마쳤습니다. 공증인 앞에서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유원장은 내가 선택한 인생의 증거입니다. 내 자식들에게도 남기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그리고 그 삶을 응원해준 이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공증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서울에서 변호사의 편지를 받아본 진호와 서진은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유류분까지 없어진 거야? 법적으로도 우리가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기부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공증까지 받으셨어. 서진은 눈을 감은 채 뺨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끝이야. 아버지의 마지막 선언이야. 진호는 억울한 듯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 결과를 만든 주범이라는 걸. 장례 직후 아버지를 상대로 계산기를 두드렸던 그날. 이 돈은 우리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당연한 듯 대화를 시작했던 그 순간 이미 아버지의 마음은 닫혀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진호는 박재구 씨 앞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한참 고민하다가 봉투에 넣지 않은 채 그저 변호사를 통해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편지는 제주도 재단 사무실에 도착했고 박재구 씨는 직접 봉투를 열어 읽었습니다. 그 안엔 단 한 줄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우린 돈보다 마음을 먼저 버렸습니다. 박재구 씨는 한참을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을 열어 편지를 넣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재구 씨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국과 보리밥, 고등어 구이 한 토막. 조촐한 식사였지만 입안에서 천천히 녹아내리는 그 맛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람은 마지막에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였어. 난 이제야 내 마음을 지켜. 다음 날 아침 그는 복지재단 건물 앞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자그마한 현판 하나가 새로 붙어 있었습니다. 희망은 나눌수록 더해지는 것. 이제 그 문구는 박재구 씨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한겨울 제주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박재구 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재단 업무를 마무리하고 복지센터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문득 책상 앞에서 문서를 정리하던 중 갑작스런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한쪽 귀에서 맴도는 웅웅거림, 희미해지는 시야. 의자는 덜컥 뒤로 밀렸고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직원들이 급히 119에 신고했고 곧바로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단 결과는 뇌혈관 협착. 당장은 위급하지 않았지만 꾸준한 치료와 휴식이 절실하다는 소견이 내려졌습니다. 그 소식은 우연히 재단 측에서 발송한 지역 복지 소식지를 통해 언론에 전해졌고 서울에 있던 진호는 한 지인의 전화를 받고서야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야, 너네 아버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 모르냐? 뉴스에 났어. 복지재단 이사장이 쓰러졌다고. 진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어딘가에서 눌러두었던 감정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돌아가시는 거 아니겠지? 그는 곧장 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진아,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어. 제주 대병원이래. 지금이라도 가자. 서진은 망설였지만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 늦기 전에. 그렇게 두 자식은 이번엔 돈이 아닌 마음을 들고 제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불 꺼진 병실 안엔 심장 박동기 소리만이 가볍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얇은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양쪽 눈이 감긴 채 산소호흡기가 코를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가를 훔치며 조심스레 다가가 손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왔어요. 그 순간 박재구 씨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피곤하지만 부드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오래 말을 아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이제야 와서. 그는 이어지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울컥한 감정이 목을 막았고 두 주먹만 옆구리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재구 씨는 한동안 그들을 바라보다 이불 끝을 손으로 가볍게 만지작거렸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그 말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조용한 위로가 되어 두 자식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버지, 저희 아무것도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이제 와서 드릴 수 있는 건 마음뿐이네요. 받아주세요, 우리 마음만은. 박재구 씨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은 받는다. 다만 용서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젠 미워하지도 않는다. 진호와 서진은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병실엔 바다 소리처럼 잔잔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세 사람을 오래도록 붙들어 놓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